네, 운영체제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의 운영체제의 시작과 발전입니다. 지금 이 교재는 황기태 교수님의 그 명품 운영체제 하는 교재고요. 교재는 그러니까 연도가 2021년 그리고 출판사가 생능출판이네요. 생능출판에서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입니다. 그 명품이라는 거는 이 교수님께서 쓰신 교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하나의 어떤 브랜드처럼 이렇게 거의 모든 C++나 자바나 이런 데도 다 붙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운영체제 교재입니다. 자, 강의 목표인데요. 운영체제가 뭔지 정의나 목표를 알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어떤 히스토리를 쭉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발전을 한다라는 건 이제 원래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던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커다란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점이 무엇이 이제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단점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풀면서 이제 새로운 운영 체제가 계속 나오는.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볼 때 히스토리니까 별 쓸데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럴 것까지는 없고 그냥 기존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이 출연을 해서 멀티코어 지금 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PC는 아마 전부 다 멀티코어일 텐데 그런 것들의 영향에 대해서 지금 챕터 1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으로 운영체제 개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 정의를 보면요, 컴퓨터 사용자하고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아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운영체제만으로 컴퓨터가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가 켜질 때, 그렇죠? 컴퓨터가 켜질 때 이제 메모리에 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꺼질 때 이제 사용이 중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의 리소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리소스라는 거는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나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거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자, 컴퓨터와 운영체제 그리고 사용자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타이틀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이 말 자체가 이렇게 컴퓨터하고 운영체제를 약간 분리시켜 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면은 운영체제를 포함하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운영체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사용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쓰는 그 응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게 크롬일 수도 있고 크롬 브라우저일 수도 있고 아래 한글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PDF 리더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랑 그 자원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를 거쳐서 그 자원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이제 파일을 저장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게 파일이 그 디스크의 어떤 포지션에 어떤 어드레스에 저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누가 지정을 하는 거냐면 운영체제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사이에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한다라는 그림입니다. 자, 운영체제의 정의에서 핵심 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모든 자원을 관리한다. 중요한 얘기고요. 주로 이 자원 관리할 때 얘기는 이 하드웨어 자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CPU나 캐시나 메모리,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 자원을 관리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파일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할 때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영 체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운영 체제가 어떠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실행 중인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메모리 관리, 뭐 디스크 장치 관리 이런 것들을 운영 체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커널이라고 불리는 핵심 코드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인데, 일단 커널, 하드웨어 쪽에 가장 가까운 커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비롯한 어떤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 그래서 뭐 탐색기라든가 작업 관리자, 뭐 제어판 이런 것들 그 운영 체제에 다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윈도우 깔면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장치를 제어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들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일단 커널이 있고, 그 밖에 어떤 그 우리가 뭐 제어판이라든가 작업 관리자 이런 것들, 이런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의 목적과 기능인데요. 일단 기능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CPU나 프로세스 관리,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뒤에 챕터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뭐 통계도 만들어주고요.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 시간, 뭐 사용자의 접속 시간 이런 것도 통계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부팅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 그래서 로그인하고 뭐 패스워드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PC에서는 뭐 혼자 쓰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여러 명이서 쓰는 그런 서버들도 있죠. 그래서 계정 관리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가 그러니까 혼자서 쓴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할 때 그 여러 사용자들에 대한 관리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의 그 장치 관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네트워크랑 또 연결돼야 되니까 네트워크 쪽에 뭐 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뭐 그다음에 프린터 뭐 이런 것들, 그런 장치 관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맨 윗단에 응용 소프트웨어가 위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운영 체제가 있고, 아래에 이런 하드웨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소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는 걸 보여주죠. 뭐 네트워크 관리도 하고 장치 관리도 하고 프로세스 관리,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이제 그 데드락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프로세스가 뭐 동시에 이렇게 실행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프로세서가 뭐 똑같이 프린터를 액세스한다면은 단 하나의 프로세스만 뭐 프린터를 액세스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OS에서 하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운영 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 차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뭐 하는 건지는 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로 그러니까 자원 관리 목적으로 하드웨어 그 자원 관리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특징이 있다면은 주로 이제 C나 C++ 같은 것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C나 C++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러닝 타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뭐 C나 C++로 짜기도 합니다만 자바나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개발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개발이 되는데 반해서 운영 체제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C나 C++가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하지가 못하죠. 다른 랭귀지에 비해서. 그러니까 C나 C++가 근데 이제 러닝 타임 측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랭귀지죠. 네, 그다음에 이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사용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거죠. 어떤 특정한 뭐 에디트를 하고 싶다거나 아래 한글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디스크 같은 거를 사용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직접 그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뭐 그 하드 디스크의 어떤 주소를 액세스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운영 체제한테 요청을 해서 운영 체제가 하드웨어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영 체제하고 운영 소프트웨어를 표로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는 자원 관리,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나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뭐 자원 관리를 하는 거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뭐 게임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웹서핑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운영 체제는 그 빠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기계어로 작성이 되거나 아니면 C나 C++로 그 러닝 타임이 짧은 그런 언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운영 체제는 이제 컴퓨터 키면은 메모리 로드가 돼가지고 끌 때까지 사용이 되고, 당연히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 그게 러닝 될 때만 사용이 되겠죠. 우리가 종료시키면 뭐 종료가 되는 거고요. 자, 섹션 2는 운영 체제의 태동이라고 해서 그 운영 체제 히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시작은 이제 1940년도로 보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픽스 프로그램 컴퓨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그 소프트웨어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구별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다 하드웨어였어요. 그래서 전선 연결을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계속 바뀌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초의 컴퓨터는 이제 ENIAC으로 얘기를 하다가, 미국에서 만든 그 ENIAC으로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게 아마 비밀 문서였는데 뭐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서스라고 영국에서 독일군 그 암호를 해독을 한 거, 그 앨런 튜링이 한 그 컴퓨터가 좀 더 먼저 나왔다라고 해서 영국 컴퓨터를 가장 먼저 나온 컴퓨터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이제 처음 컴퓨터 ENIAC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전에는 이건 그래도 어쨌든 그 전자 공학을 이용한, 그렇죠? 그러니까 진공관을 이용한 컴퓨터고요. 그 전에는 이제 아예 미케니컬하게 뭐 기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했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전자로 만든 전기로 만든 그런 컴퓨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ENIAC 컴퓨터에 이제 전선을 연결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입력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그 여성 프로그래머들이 있죠.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지금 2차 세계대전이 아직 그러니까 끝난 직후였나 아니면 뭐 그때부터 또 개발을 했나,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남자들은 이미 다 뭐 죽기도 죽었고 뭐 어쨌든 그 군인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성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연결도, 이건 ENIAC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그 하드웨어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이 일일이 연결을 한 거죠. 자, 그래서 45년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이제 내장 프로그래밍 방식이 등장을 합니다.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이죠. 예, 그래서 누가 제안한 거냐면 이제 폰 노이만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이라는 이 사람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 이론에서 말하는 그 엔트로피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고요. 예, 클로드 셔넌이라는 사람하고 친구였고, 또 뭐 인류에서 그 가장 뭐 천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아인슈타인 얘기도 나옵니다만 폰 노이만도 항상 그 후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거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분리를 시켜 놓고요. 예,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그러니까 CPU하고 메모리라는 개념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담아 놓고, CPU가 그 프로그램을 패치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그걸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단한 아이디어인 게, 우리가 고정 프로그래밍 방식이라는 거는 아예 그 하드웨어를 계속 바꾸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를 계속 바꾸는 건데, 막 전선 연결한 거를 계속 바꾸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게 메모리에 담겨져 있고,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가져와, 하드웨어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변화 없이 실행시키려는 그 프로그램만 이제 메모리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바꾸는 거는 프로그램만 바꾸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때 입력 장치가 키보드 이런 것들이 아니고 펀치 카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이때 제안을 했습니다. 자, 폰 노이만이 제안한 그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메모리 장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메모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램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가 있죠.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LU죠. Arithmetic and Logic Unit 해가지고, Arithmetic은 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로직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낸드 게이트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쭉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 프로그램 가져온 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겠죠. 여기 IR이라는 거는 지금 그 Instruction Register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nstruction Register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건 프로그램 카운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여기 다음에 읽어올 그 인스트럭션을 이 주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의 주소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실행을 다 하고 나면은 여기 가져와 가지고 뭐 IR에 넣고, 물론 뭐 캐시 같은 건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뭐 컴퓨터 구조를 들으셨으면 어쨌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실행하는 거는 여기 IR에 들어 있고, 그 next instruction을 가르치는 거,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포인팅 하고 있는 것은 PC,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 그다음에 요건 뭐 출력 장치는 뭐 프린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입력 장치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간단히 이제 운영 체제도 없고 그냥 이렇게 기계만 팔았다라는 이제 IBM 뭐 701 얘기가 있고요. 뭐 옛날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다가 이렇게 빵빵빵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셈블리어, 즉 기계어로 이제 펀치되도록 해서 그 카드 리더기에 쌓아놓고 이제 그 카드를 읽어서 뭐 실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
카드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카드가 어떻게 카드가 찍히는 거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오퍼레이션을 하고 전선을 다시 연결하고 적어도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입력을 이제 키보드로 한 게 아니고 여기 카드에다가 구멍을 빵빵 뚫어서 그 펀치 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입력 장치를 통해서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BM 701이라는 옛날 컴퓨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펀치 카드 보면은 뭐 요새 마치 그 OMR 카드처럼 생겼죠. 그래서 자, 운영 체제에 싹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이 IBM 그 701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두 개의 카드를 이렇게 연속해서 쓰게 되는데, 첫 번째 카드는 사실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프로그램을 메모리에다 갖다 놓는 거, 쌓아 놓는 거. 여기 계속 적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메모리에 갖다가 이렇게 놓는 거, 프로그램을. 그래서 메모리에 갖다 놓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하고 실제 프로그램은 이제 두 번째 카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는 그 두 번째 카드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읽어오도록 그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인스트럭션은 다 이제 두 번째 카드부터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그 첫 번째 카드는 그 로딩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카드 이것 때문에 계속 그 카드 하나를 낭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읽어드려라. 네, 그래서 그러면 이 그 인스트럭션을, 그러니까 명령어를 또는 뭐 프로그램 그 라인을 메모리로 옮기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반복돼서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 카드씩 하게 되면은 어차피 다음 거 뭐 그 프로그램을 읽어드려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OS에서는 그 인스트럭션을 가져와 가지고 디스크에서 가져와서 메모리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이게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돼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로딩, 그죠? 프로그램 로딩, 그게 이제 운영 체제의 어떤 하나의 커다란 파트로 자리가 그러니까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OS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 왜냐하면 공통으로 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OS가 결국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하고 그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으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디스크를 액세스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그게 뭐 엑셀이라는 데에서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아래 한글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그 디스크를 액세스하는 그런 루틴 자체가 운영 체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콜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여기서 보면 그 로더가 그런 거죠.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OS에 이렇게 딱 집어 넣어놓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제너럴 모터스의 OS였고, 로더 프로그램이 그 어떤 원시적인 그 OS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로더 프로그램을 분리시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사용자 프로그램에 로더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냥 펀치 카드에. 근데 그렇지 않고 로더 프로그램은 시스템 내에 이렇게 상주하는 걸로, 그렇죠? 시스템 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GMOS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로더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로더 프로그램이 먼저 메모리에 올라오죠. OS 프로그램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그램, 유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로더에 의해서 이렇게 메모리에 들어오고,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CPU에서 실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IBM 701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옛날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대기 번호를 뽑고 이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제 배치 오퍼레이팅 시스템 해가지고, 요거는 OS에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글자만 같은 거고, 여기서 배치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의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쌓아 나가지고,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걸 실행하고,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걸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시스템 셋업하는 기간에 컴퓨터가 놀게 된다. 그거는 이제 뭐 그 어떤 한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할 때까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로더 프로그램을 다시 올린다든가 이런 짓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 OS 프로그램 또는 뭐 OS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이 그 입출력 카드 입출력 관계라든가 뭐 프린터 출력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런 그 필요한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메모리에 상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운영체제처럼.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출력 그 I/O 장치들, I/O 디바이스에 관련된 그런 그 루틴들을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갖추고 있어서 네. 개발자가 이제 입출력 코드는 그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C 언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때 그 어때요? 뭐 프린트F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 자, 그래서 뭐 GM의 뭐 NAA 그 I/O 운영 체제의 구조화 기능인데 뭐 아실 필요 뭐 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예, 당연히. 그래서 로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래서 이 로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얘가 자동으로 이제 사용자 그 프로그램을 하나하나씩 메모리에다가 쌓아놨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어떤 입출력 코드가 있어서 라이브러리화가 돼가지고 그 어떤 사용자 프로그램이든 간에 그 I/O가 필요할 때, 즉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가 필요할 때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 히스토리를 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어쨌든 폰 노이만 구조라고 뭐 다들 하니까 뭐 이 정도 상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폰 노이만 구조를 여태까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5년도 얘기인데 그러니까 CPU랑 메모리랑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구별해 놓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더의 필요성,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카드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그 뒤에 코드를 뭐 로드해라 이런 식으로 겹쳐, 그러니까 그 루틴을 계속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계속 사용하는 루틴은 이제 OS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자, 섹션 3의 운영체제의 발전 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뭐 운영체제가 없었다라는 거고 개발자가 전부 다 해야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배치 운영체제도 나오고 해서 컴퓨터에 노는 시간을 줄이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멀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I/O 작업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I/O 작업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를 들어서 디스크에다가 뭐 라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디스크에서 읽어 온다거나 아니면 프린터에다가 뭐 뭘 프린트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데, CPU 작업을 한 다음에 I/O 작업을 할 때 CPU는 예를 들어서 CPU가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안 하면은 CPU는 그 I/O 작업을 할 때는 그냥 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놀고 있다가 다시 또 그 프로그램에서 디스크 라이팅을 한 다음에 다시 그 CPU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필요한 I/O 작업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I/O 작업이 엄청나게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CPU에 비해서는 그 디스크 라이팅이나 리드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CPU가 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메모리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다수의 어떤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I/O 작업을 할 때도 CPU는 뭐 다른 프로세스의 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의 예제인데요. 먼저 그 프로그램 A가 실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CPU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I/O 작업을 하면은 그때 CPU는 놀고 있으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B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CPU를 놀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코어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I/O 작업에 들어가죠. 자, 여기서 근데 그 주의할 거는 이 I/O 작업은 그러니까 같은 그 프린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요 첫 번째 거 I/O 작업은 어쨌든 뭐 그 디스크 그 뭐 리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I/O 작업은 뭐 프린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같은 I/O 디바이스를 건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I/O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PU가 또 노니까 프로그램 C가 그 다음에 가져와서 이제 프로그램 C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리턴하는 거죠. A가 I/O 작업에서 끝나고 리턴을 하기 때문에 다시 A가 작업을 하고, 그때는 이제 CPU가 하나밖에 지금 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CPU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프로그램 C는 이제 그 실행을 멈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다시 또 뭐 I/O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CPU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CPU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 그 전부 다 그 I/O 디바이스랑 작업을 하고 있다. 뭐 하나는 뭐 키보드, 하나는 마우스, 뭐 하나는 뭐 디스크 뭐 이런 것들하고 작업을 하고, 프린터 뭐 이런 것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때는 뭐 CPU 잡 자체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CPU가 아이들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보여드리는데요. 그 시스템의 구조 자체는 여기서도 지금 배치 시스템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차이가 없다라고 글쎄요. 전체적인 구조는 뭐 이럴지 모르지만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여러 개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보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그 I/O 디바이스를 건드리고 있을 때는 CPU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배치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배치 시스템하고 그 멀티 프로그래밍 그 OS하고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배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A가 실행이 되면은 그 A가 끝날 때까지 B는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B는 시작도 못 하고 있죠. 보시면은 A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 B가 실행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 C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I/O 디바이스를 건드리게 되면 CPU 오퍼레이션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그랬죠. 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뭐 핫디스크 보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 좀 더 그 CPU의 어떤 사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I/O 디바이스를 A라는 프로그램이 액세스할 때 B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CPU를 액세스하게 되죠. 그래서 CPU 작업을 하고, 그래서 보면은 그 완료되는 시점이 커다랗게,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C가 완료되는 시점은 여기 있는데, 이 멀티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을 표로 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총 실행 시간, 그래서 ABC 프로그램을 전부 다 실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배치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30시간이 걸렸는데, 이 멀티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빨리 끝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PU가 사실상 거의 놀지 않았고요. 멀티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경우에, 그 다음에 CPU 활용률, 뭐 전체 시간분에 이제 CPU가 바빴던 그 타임 슬롯의 개수를 지금 센 건데, CPU 활용률이 매우 높죠. 멀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A가 그 I/O 디바이스를 지금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프로그램 B를 실행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작업 처리율은 이거는 스루풋입니다. 다른 말로 스루풋. 그래서 뭐 시간당 얼마 몇 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루풋은 일반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17시간 동안에 3개의 프로그램이 돌았죠. 그래서 17분의 3 그것이 뭐 스루풋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6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을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긴 이슈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겠죠. 예, 당연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실행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하다가 많은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실행을 해야 그만큼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몇 개 안 올라가 있으면, 왜냐하면 뭐 어떤 프로그램이 I/O 액세스 하고 나면은 빨리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와 가지고 또 돌려야 되니까, CPU를 돌려야 되니까 당연히 많이 쌓아놓고 돌려야 되겠죠.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할당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 섹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장 9장 뭐 책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참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보호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른 프로그램 영역을 이제 침범하지 못하게, 이것도 메모리 매니지먼트 그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스케줄링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CPU 스케줄링. 그래서 뭐 프로그램 A가 이제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게 I/O 디바이스를 액세스해서 그때 프로그램 그럼 B를 돌릴 것인가 아니면 프로그램 C를 돌릴 것인가, 그게 이제 스케줄링 문제죠. 그러니까 누구를 실행시킬 것인가, 그 문제도 있고요. 그 컨텍스트 스위칭 문제는, 이거는 컨텍스트라는 거는 우리말로 뭡니까? 이게 문맥이죠, 문맥.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어떤 그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이 중단됐을 때, 그 프로그램 지금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뭐 레지스터의 값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그거를 복원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복원시키고 지금 현재 상태를, 현재 레지스터 스테이트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컴퓨터라는 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췄을 때 현재 스테이트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리즘 할 때, 다시 시작할 때 그 예전의 스테이트를 다시 이렇게 불러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챕터 2, 3, 4에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럽트 개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컴퓨터 구조에서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동기화 이슈,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 이것도 그 어떤 그러니까 동일한 자원을 그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액세스할 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 A가 이미 그 리소스의 상태를 변경을 시켰는데, 프로그램 B는 마치 그 스테이트가 변경되지 않은 것처럼 사용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동시에 사용할 때의 문제, 그러니까 동시에 액세스할 때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컨커런시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6장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데드락 문제인데요. 교착 상태, 요거는 이거는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데드락도 그 예를 들면 뭐 두 개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 제가 그 프로그램하고 프로세스는 이제 구별을 할 건데, 이게 챕터 1이라서 그런지 구별을 잘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그냥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코딩한 그 결과물이고, 그 프로세스는 지금 러닝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모리에 올라가서. 근데 어쨌든 그 데드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 말 그대로 우리말로 교착 상태죠. 그래서 상태가 바뀌지 않고 그냥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그램 A가 있고 그러니까 프로세스 A가 있고 프로세스 B가 있는데, 뭐 프로세스 A가 어떤 자원에 대해서 네가 그 자원을 빨리 릴리스하면 내가 실행을 할게 라고 하는데, A는 자기 거는 뭐 릴리스할 생각이 전혀 없고, B도 그 프로세스 A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릴리스 되면은 뭔가를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각각의 자기 자원을 다 소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는 어떤 리소스 1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B는 이제 리소스 2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는, 자기 리소스는 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 자기 자원은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 그거 빨리 R2 그거 빨리 내놔라. 그러면은 이제 실행이 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전혀
실행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A는 R1이라는 리소스를 놓지도 않고 R2를 달라고 하고, 그렇죠? 네. 프로그램 B도 마찬가지로 그 R2라는 리소스를 계속 쥐고 있는 상태에서 R1이라는 거를 리퀘스트를 해버리면은 데드락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이제 데드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챕터 7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C 분할 다중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타임 쉐어링, 멀티 프로그래밍 운영 체제 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이해를 하려면은 이걸 지금 PC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 워크스테이션, 뭐 어떤 서버급의 어떤 그런 컴퓨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PC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나올 당시에 그거는 이제 PC 환경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59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비싼 자원이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 명이 같이 쓰는데, 이거를 그 멀티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가면은 항상 어떤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왜냐하면 프로그램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이제 이게 D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A, B, C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컴퓨터에 들어가더라도 내 거를 쌓아놨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결과가 나올지, 뭐 내일 언젠가 나오는 건데 내일 뭐 기껏 갔는데 신텍스 에라 이렇게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카티 교수가 한 게 어떤 그 빠른 응답을 제공하는 어떤 대화식 시스템, 그 터미널을, 그러니까 커다란 컴퓨터가 있고 그거 네트워크로 이렇게 다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유저 터미널이, 사용자 터미널이 이렇게 터미널만 있는 거죠. 컴퓨터는 여기 커다랗게 가운데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작은 타임 슬롯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슬롯 얘 했다가 뭐 예를 들어 1ms는 얘한테 할당하고 1ms 얘한테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오더라도 일단은 터미널이 깜빡깜빡 하고 있고, 내가 명령을 내리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짧은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긴 어떤 그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줄 서 가지고 내 차례 오면은 잔뜩 서비스를 받고 싶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짧게 필요한 사람들은 전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타임 쉐어링을 이용을 하면은 시간 조금 1ms나 이렇게 뭐 그게 마이크로세크던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 접속을 하면은 내가 서비스를 받는 거죠. 물론 타임 쉐어링이니까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한테 그 CPU가 넘어가 버리는 거긴 한데, 워낙에 스위칭을 빨리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인지를 못하죠. 그래서 내가 터미널에 접속하는 순간 이제 컴퓨터가 커서가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빠른 응답을 나한테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내가 마치 컴퓨터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타임 쉐어링 멀티 프로그래밍 그 시스템은,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운영 체제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프로세스가 돌아갈 때 다른 프로세스가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시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 먼저 하느라고 내 거는 무한정 기다리고 이거 뭐 내일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타임 쉐어링으로 작은 시간들을 계속 그 프로세스마다 할당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는 일이 많더라도 내가 새롭게 들어간 프로세스도 어떤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 턴이 돌아오면은. 물론 뭐 계속 내가 들어간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어쨌든 옛날처럼 미리 막 프로그램들이 3-4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가면 어때요? 그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임 쉐어링 멀티 프로그래밍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경우에, 자, 그래서 어떤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그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그 터미널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통신 디바이스 모뎀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통신을 하고 요 사용자도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단순히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뎀하고요. 예. 그래서 컴퓨터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CPU는 여기 있는 거고, 예. 이 터미널에는 당연히 CPU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컴퓨터 자체를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지금 쉐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시분할 즉 타임 쉐어링을 한다라는 얘기는 얘 뭐 1ms 얘기 1ms 1ms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턴이. 자, 그 타임 쉐어링 시스템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0.1초씩 각 그 사용자에게 각 프로그램에게 여기서는 제가 할당을 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면요. 그러니까 사용자 예를 들면 사용자 3가 사용자 3한테도 이제 0.1초를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3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다른 그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쭉 봐주다가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또 P3 여기 P3 그렇죠? 예. 근데 여기 P3는 사실 할당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때는 사용자가 자기가 처리된 것을 뭐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뭐 그러니까 할당을 안 하면 더 좋았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러니까 스케줄링 방식이 이건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시간만을 이렇게 할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배치 프로그래밍 했을 때랑 그 다음에 타임 쉐어링 그 멀티 프로그래밍 했을 때 예,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임 쉐어링 멀티 프로그래밍 체제가 뭐 압도적으로 빨리 끝나죠. 예, ABC 태스크가 프로그램이 전부 다 굉장히 빨리 끝나고 여기는 뭐 A, B, C 완료할 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색으로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지금 CPU가 워킹하고 있는 그런 타임 슬롯을 의미를 합니다. 보면은 뭐 A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데 I/O를 액세스하고 있으면 CPU는 노는데 그렇죠? CPU는 놀고 있는데 재빨리 B를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이제 그게 지금 그 멀티 프로그래밍의 예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임 쉐어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그 CPU를 사용을 해야 될 게 이 두 개의 슬롯이 있는데 하나의 슬롯만 하고 바로 그냥 B로 넘겨버리는 거죠. 실행을 그 CPU가 실행을 하는 것이 그 지금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A가 계속 차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7, 8 같은 경우 보면은 A가 지금 계속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B, C는 여기 8번 슬롯에 들어올 수가 없죠. I/O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다시 A에 할당이 돼서 이렇게 연속해서 A의 그 CPU A 프로세스가 계속 CPU를 사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위는 이제 이 타임 슬롯 하나만을 할당을 하고 있는 거죠.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사용자가 CPU 사용을 원하면은 이제 일정 시간 사용을 하고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넘겨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좀 전에 그림을 그냥 표로 정리를 한 건데요. 뭐 별거 없고 그 멀티 프로그래밍 또는 타임 쉐어링 멀티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그 CPU가 노는 시간이 뭐 거의 없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C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뭐 별거 없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커다란 컴퓨터를 터미널을 이용해서 쉐어를 하다가 이제 또 불편하니까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간 그 OS가 뭐였냐면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MS-DOS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인베디드 OS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자동차든 뭐 비행기 제어 시스템이든 아니면 뭐
디지털 TV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이렇게 지금은 아예 컴퓨터가 그 안에 내장되어 있죠. CPU가 다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임베딩 되어 있다라고 해서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솥도 그렇고 뭐 블루레이 플레이어도 그렇고, 컴퓨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CPU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거기서 돌아가는 그런 그 운영 체제를 우리가 임베디드 OS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모바일 시스템에 대한 OS, 그러니까 모바일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하고 뭐 iOS죠, 그렇죠? iOS, 안드로이드.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운영 체제의 종류 이렇게 정리돼서 이제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데스크탑 PC, 그래서 PC나 노트북에서 여러분들 쓸 때 어떤 그 OS, 그래서 뭐 크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윈도우냐, 맥OS냐, 아니면 리눅스냐인데 전체적인 마켓 쉐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는 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게 뭐 웹 서버든 그러니까 뭐 네이버 뭐 뉴스를 보여준다라든가 뭐 그런 거, 그런 웹 서버 컴퓨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어떤 OS는 이제 여러분들 PC에서 쓰는 OS랑은 다른 걸 쓴다. 물론 뭐 유닉스 계열 여기 마찬가지로 리눅스를 사용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서버용 OS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도 그렇죠. 모바일 폰에 가지고 iOS나 안드로이드.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그게 PC냐 서버냐 모바일이냐에 따라서 그 OS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맞는 OS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또 OS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실시간 운영 체제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리얼타임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리얼타임인 게 아주 그 강력하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원자력 발전소를 제어를 하는데 뭐 그게 뭐 오래 걸려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은 디시전을 어떤 시간 안에 반드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해야 된다는 건 RTOS 이런 말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리얼타임 OS에서는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제약 조건이 뭐 1ms 안에 뭔가가 꼭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지켜주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동작을 반드시 해야 되는 컨스트레인트가 있다라는 거는, 이게 세워라 내워라 다른 프로세스 뭐 이렇게 돌리느라고 결과가 좀 늦게 나와도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건 뭐 네트워크 얘기긴 합니다만, 그 개런티 해주는 게 없죠. 인터넷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패킷을 보낸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그 딜리버리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제약 조건이 있으면은 굉장히 시스템을 다르게 그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TOS는 그 데드라인 안에 반드시 어떤 일들이 디시전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된 그런 그 운영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챕터 1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